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통일론 유대미 강사로서 2023년 9월 11일 여러분께 18강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대응 방향 제시 제목을 미국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올 여름 따라 지구촌은 동양이 예상치 못한 몸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한냉전 시대로 팬데믹,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변환, 인구 절벽 같은 버즈워드는 초대형 변화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에 지정학적 위기도 첨가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발생한 것이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째 이어지고 푸틴과 김정은의 이번 주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 대만 해역과 북한 핵미사일 발사로 곳곳에서 위기는 계속 감지되고 있어요. 또한 6.25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 2023년 7월 28일 서울과 평양의 광경은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는 6.25 참전 22개국 대표단과 구슬을 넘긴 옛 62명 용사들의 방문을 맞아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반면 평양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승인했던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평양과 안보 협력을 다짐하며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일동맹 1951년, 한미동맹 1953년이라는 현재 동북아 안보 체제의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됩니다.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삼국 정상이 매년 만나 군사 외교부터 반도체 공급까지 논의하는 강력한 경제 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북핵 등 공동 위협에 직면해 있고 안보와 경제에서는 서로 의존하면서도 전쟁, 식민 지배 역사 등으로 복잡했던 삼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지만 남북한 간의 긴장, 더 나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로의 대결 구도의 흉흉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본 남북한 관계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체제 문제, 즉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전임 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정책은 선평화, 후 비핵화로 잘못된 정세 판단과 접근법으로 그 기간 한미 관계는 내내 불편했고 북핵은 더 고도화되어 핵 보유국으로 우리 한국을 위협하면서 남한 점령, 무력 통일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북한은 1989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오늘날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45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월 6일 전수핵 공격 잠수함을 완성해
SLBM 10기 발사 가능함을 공개하면서 주일 미군 기지까지 기습 핵타격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진보 정권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대북 정책의 실패로 정확하게 북한의 핵 정책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환자의 병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하듯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정확히 진단한 후 대응 체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핵 문제가 김정은 체제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으나 소련 멸망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소련은 핵 무력이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 핵무장은 북한에게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안보 딜레마가 커졌습니다. 경제가 고립돼 주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서 감시, 통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북한 올해 아사자 240명으로 최근 5년간 비교할 때 2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져서 북한의 티베트화를 걱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북한도 비핵화를 고민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함참의장도 한반도에서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원칙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이든 안보적이든 경제적이든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김정은의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고 전쟁을 공한 북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게 성공해야 그 다음 수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 하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진단과 대응 방향 제시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누구이며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필자의 유대미 한반도 통일론 16강 20대 한국 대선은 어디로 제1부와 제2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키워드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 대북 정책의 목표는 세 가지로 첫째,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하고 둘째,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추진하며 셋째,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로드맵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담대한 구상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핵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이른바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3D로 첫 번째 D는 Deterrence,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둘째 Dissuasion,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핵 개발 단념, 세 번째 Diplomacy, 외교 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으로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윤 정부는 북한의 민생 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과감한 초기 조치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초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북한 비핵화의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 관계를 추진하는 목표는 남북한 간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연한 상호주의란 남한의 원칙은 물론 북한의 원칙의 차이도 실용적 접근을 겸비한 것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하지만 남북한 간의 강대강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남북 대화는 단절되고 상당한 위기 관리에 초점을 두어서 쿨링 시기를 관리해야 할 때라고 분석됩니다. 이 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선 비핵화와 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요약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안보와 평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고 진단되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와 북한의 대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분석됩니다. 앞으로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민주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은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윤 정부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헌법 제4조가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뚜렷하지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려는 담대한 결정을 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윤 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2022년 8월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인간 자체가 싫다는 막말을 했고, 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 구상에 대해 14년 전 이명박의 비핵 개방 3천의 답습이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펼치면서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화전양면 전술에 실패한 정책의 방복을 쏟아내면서 화려한 대북구상의 간판 속에 흡수통일이 야망이 독사처럼 떼리를 뚫고 있고 전제부터가 비현실적,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남북한 간 경색 국면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 김정은은 과거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핵무기 개발을 중도에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초기 단계에 머물렀던 핵무력을 신속하게 완성했고, 이를 토대로 미국을 상대로 힘의 균형을 이룬 만큼 트럼프와 비핵화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談판에 나선다는 결심을 했다고 분석되나 2019년 2월 30일 남북미 정상 간 만남,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의 자유집 회동이 안 만나니 못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당시 북미 정상 간의 회동에 따라 트럼프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취소를 약속했고, 김정은은
실무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무협상은 스티븐 비건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한미 훈련 역시 한미 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도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남북 정상의 다른 생각, 한미 훈련의 지속, 단계적 군축은커녕 역대급 군비 증강에 나선 남한 정부의 행동 등이 북한을 돌아서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택한 새로운 길은 국가를 지키는 힘은 핵무력에 있고, 핵무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꾀하며 이를 위해 비핵화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진단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가 마무리 이후 9월 말부터 자신들의 항의나 경고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군사행동으로 맞불을 놓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군사대국인 미국과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한참 열세인 북한이 맞붙을 때 후자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 핵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안게 되는 안보 딜레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3.1절 기념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니 이번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강경적으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라는 말을 넣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이 아닌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보다 이른바 힘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대통령 연설에서 담지 않았던 유엔사가 일본 안에 운영하는 7개 후방 기지 역할을 처음으로 강조하고 나온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단순한 대북 압박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일 3자 군사 협력을 부각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국과 대만 해협 위기를 염두에 둔
표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도가 실현될지와 관계없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앞으로 국내외 정세가 지금보다 훨씬 가파라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그 정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선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요약되고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평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고 진단되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분석됩니다. 앞으로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민주화 촉진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의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6가지 이슈를 고려하여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의 대응 방향 제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단기로 비핵화, 시장경제, 인권,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화와 협상, 중기적으로 비상사태 대비,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단기적으로 비핵화, 시장경제, 인권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것을 제시합니다. 첫째, 비핵화 이슈는 앞에서 서술한 것 같이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질서시대와 미중 대결 구도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변화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붕괴로 가느냐 사이에 끼어 있어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기보다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급속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북핵이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알리는 심리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존 남북 합의가 이미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기존 남북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하거나 조만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면 비대칭적 방법에 의한 북한 변화 방안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 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적대 국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북 심리전을 비롯해 비대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유사시 남한을 점령해
한반도를 무료 통일하게 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군 지휘 훈련을 지난 8월 30일 밤 평양순환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비행 사거리 360km, 즉 우리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거리로 발사했습니다. 북한 행보는 8월 21일부터 30일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훈련에 대한 의례적 반발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위협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것은 김정은이 그동안 핵 미사일 개발은 방어를 위한 목적이고 같은 민족을 겨냥한 게 아니라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전 70주년에 북한이 남한 점령까지 공개한 만큼 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의 잇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캠프 데이비스 원칙과 정신을 살려 한미일 공조를 공하는 데 속도를 내면서 우리 군도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한국의 대핵 능력 Counter Nuclear Force Capability 발전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핵 능력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 및 자산의 확보와 직결됩니다. 비핵화 과정은 향후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의 핵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능력의 증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북한이 혹시라도 이를 사용하자 하는 유혹이 봉쇄되며 이는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를 보장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이 통제하는 왜곡된 시장이 북한 주민 삶을 피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면서 북한의 붕괴보다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북한의 풀뿌리 시장경제 장마당이 위기임을 알리면서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로 시장 자체가 직격탄을 맞은 데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의 양곡 판매를 금지한 이유를 변화의 국면에서 알려야 합니다. 평양 쌀값은 2년 새 63% 뛰어 지난해 12월 2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당에서 식량 매대를 없애고 식량 공급 카드를 받아 양곡 판매소만 구입을 허용하고
북한에서 쌀 생산량과 관련해 수확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허풍방지법 개정을 해 고난의 행군을 겪어본 주민들의 변화 차원에서 디지털시대의 대세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띠는 북한 당국 위에는 나는 주민들이 있어 장마당에서 만들 수 있는 시장을 경험하고 자본주의 근육을 키운 이들이 순수히 양곡 판매소를 향하지 않을 수 있고 집에서 은밀히 사고 팔고 단속하러 나온 당국자에게 약간의 뇌물을 쥐어주는 식으로 시장의 음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묵적 변화를 대안 내지 대응책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고난의 행군을 거듭 경험하며 국가가 식량 부족과 생계난을 책임져 주지 않음을 이미 학습한 주민들이 제2, 제3의 장마당을 만들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통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공식 장마당만 414곳이 있고 평양의 경우 시장 한 곳당 11만 5,090명의 생활을 책임지고 북한 측의 인구 4.7%인 111만 4,068명이 장마당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장마당은 경제적 교류의 장일 뿐 아니라 남한 소식이나 물건 등이 오고 가는 정보 유통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변화는 무엇인가? 변화는 인간과 만물의 존재 실현의 과정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고 날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변화된 한 개인의 열정과 꿈이 대중과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감동적이고 숭고한 사건을 봅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지옥의 장막에 가둬두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대세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로 같은 맥락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처우가 얼마나 부당한지도 알려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이며 북한의 인권이나 국제적 도덕률에 대한 훼손 및 위반은 향후 남북관계가 원활한 시기에도 적시에 지적되어야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수령 독재에 대한 주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우리에 대해 도발이나 비난을 가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북한 인권재단 설립, 우리 정부와 UN 인권 서울 사무소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서부터
2021년에 중단되었던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공동 제안국 참여 역시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여 비핵화의 필요성, 시장경제 확대 가능 및 인권 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경우 상대적 평가를 통해 분노 지수가 올라가고 밑으로부터의 강한 압박에 직면하여 자선책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넷째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국제사회와 협력, 대화와의 협상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과거의 잘못은 피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되 정확한 안목에서 나온 정책 방향에 의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기치를 한미동맹에 집중 투자해 안보 경제를 넘어 기술 분야로 확장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자부하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명암이 엇갈립니다. 먼저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면서 전술핵 재배치 등 확실한 핵 확장 업체 제공도 주저하고 있고 북한과 대문을 열어두고 있으면서 전향적이지 않아 북한 핵 고도화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 대응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시 자선책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4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대응책도 가장 중요한 대내외 자선책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윤석열 정권과 자유우파 진영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윤 정권은 동력을 상실해 남은 3년을 숨죽이고 연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11월 미국 대선에서 현직 바이든과 전직 트루만의 두 번째 대결에서 만일 트럼프가 복귀한다면 윤 정부가 진행하는 외교 안보 분야의 진척에 결정적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한국의 안보는 오리무중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과 방송은 트럼프가 4회에 걸친 기소에도 불구하고 기소 때마다 지지도가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는 선거가 15개월 남은 변수를 자선책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윤 대통령의 친미적 동맹 외교 노선, 외교는 바이든의 중국 억제라는 세계 전략과 잘 맞아 지난 1년 3개월 동안 8차례 평균 2개월 한 번꼴로 만난 셈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내 평가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외교안보 노선의 동맹적 복원이고 한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 체제로 이끄는 점이 바이든의 대중국 봉쇄 정책과 맞아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트럼프 복귀 땐 한반도 정책이 다 바뀐다고 전망해 트럼프가 미국의 강국 노선인 마가를 필요하다면 한국, 나토 등 동맹까지도 언제든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특히 트럼프의 김정은 노름도 기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비상사태 대비책으로 자연재해와 내부 반란,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백두산 화산은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농후하여 한반도 내에 자연 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도 비상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인한 무질서를 북한 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 있어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푸틴 대통령의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 사례와 같이 북한 내부에서 시민혁명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급변 사태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 경제 압박이라든지 사이버 압박 등을 급변 사태 유도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급변 사태가 발생 시 우리 정부 지도하에 궁극적 통일로 연결시킬 기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회를 놓쳐버릴 것인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유엔사 회원국들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엔사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6.25 참전국 17개국과 유엔사 운영에 적극 관여하여 역사적 통일의 기회가 올 때 우리 편이 되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에 창립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세계 유일의 기구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6.25 참전국 1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은 유엔사 주둔국 주의만 있고 회원국은 아니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겸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회원국이 부사령관을 맡아 참모진에도 한국군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기획과 계획,
군수활동에 한국의 주도적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로 속히 가입해야 할 단계임을 제시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장기적 목표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헌법 명시, 체제 경쟁의 승자와 미래 투자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분단 민족의 수건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필자는 봅니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무력 통일이 아닌 통일한국은 우리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 통일 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 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정당성은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 세계 주요 7개국 G7 가입을 거론할 정도로 부상했고 단군 이래 최고 극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북한은 김일성 왕조 독재로 국민이 굶어 죽는 세계 최빈국이 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최근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10년 전 정전 60주년 행사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국전은 승리한 전쟁이었다. 한국엔 5천만 명이 활력 있는 민주제도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대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체제 경쟁에서 한국은 승자로 기적을 성취했고 북한은 패자로 기억이 된 현주소입니다. 무엇을 말하나? 분단 한민족이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승자가 된 한국의 평화 통일이지 북한의 무력 통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래 투자 차원에서 이미 글로벌 중추국에 올라선 통일 한국 안에 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한반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윤 정부는 통일 한국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나머지 임기 동안 통일된 한반도와 번영하는 한국의 미래 구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협력 강화, 인재 교류 및 교육 지원, 평화와 안보 유지, 그리고 문화, 스포츠, 관광,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윤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면 남북 양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로 맺어질 때 한반도 통일 후 번영하는 한국의 모습은 보다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강의의 결론을 단기, 중기, 장기 측면에서 윤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윤 정부는 비핵 문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한의 강대강 상태에서 선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단절되고 위기관리에 초점을 두는 쿨링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의 비핵화, 시장경제, 인권과 국제사회의 협력에서 변화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북한의 전쟁 내지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차선책을 염두에 두고 대비 내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됩니다. 참고로 북한의 공개적인 남한 점령, 무력 통일 주장의 허위성을 통일문화 차원에서 분단 민족에게 알리는 일을 착수하라고 제언합니다. 수령체제 김정은의 대남 정책의 목적은 필자의 유대미 17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적 측면에서 윤 정부는 비상사태 대비책으로 자연재해와 내부 반란, 군사적 대응책을 대비해서 각 부처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대비하라고 제언합니다. 이 중기적 측면의 윤 정부의 대비책을 돌발 변수로 갑자기 오는 위기를 준비 없이 당하지 말고 절호의 기회로 통일 사회에 다가가는 지름길을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 한국을 위한 미래 투자와 안정적인 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필자는 윤 정부에서 이미 지난달 18일 데이빗 캠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과 역학관계를 재편할 세계적 사건으로 3자 협력의 비전과 원칙, 목표, 이행체제 등을 명시한 3개의 문서가 채택된 것은 외교적 이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이변은 전 트럼프가 동맹을 기생충으로 여긴 것과 달리
외교달인 바이든이 20년 이상 3자 협력체 수립에 공을 들여왔고, 기시다 총리는 아베 추종자가 아닌 여행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모모하고 과감한 배팅을 한 것이 절묘한 의기투합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봅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이 공유하는 위협인식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와 시진핑의 중국몽을 앞세워 공세적 팽창적 정책으로 영내 안보 불안도 주역 못지않은 조역에 목을 한 셈입니다. 캠프 데이빗의 공동 성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것도 주목됩니다. 통일의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통일의 최종 상태만 명시한 것도 특이하고, 특히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공동 성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도 처음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필자는 유대미의 한반도 통일론 생산자로 윤 정부의 통일한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라고 제언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제시한 역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질서시대의 흐름에 맞게 통일 한국 방안을 만들기를 제언합니다. 이 말은 윤 정부가 비정상의 대북 정책을 정상을 옮기면서 제2의 6.25 전쟁은 막고 70주년 정전협정 후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이룬 지도자로 남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필자는 한반도 통일론, 통일정책의 전개와 전망 박영사 2012년 결론에서 통일한국 청의회 구상을 촉구한 바 있으며, 남북한 정책 결정자, 통일 전문가, 남북한과 해외 동포가 일심단계를 하여 2012년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한민족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였듯이 2025년에는 통일 한국의 기적을 이뤄낸다고 끝을 낸 바 있습니다. 질서시대의 유대미 한반도 통일론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들을 아날로그와 질서시대의 통일 정책의 전개와 전망을 분석한 강좌로 앱에서 앱으로 전환하는 전자 모바일 통일을 보안 수정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대미 한반도 통일론의 제2 개정판으로 언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지를 분석한 것을 참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윤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안보 딜레마 해결 차원에서 한민족의 단합이 필요하니, 먼저 한국의 진보 세력도 한국의 국민이니 통일문화 차원에서 단합하고, 그 다음 해외 동포의 진보와 보수도 통일사회 차원에서 단합하고, 마지막으로 탈북민과 북한 주민에 단합하는 통일 한국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라고 제언하면서
2023년 9월 11일 미국 페사디나에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